다음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풍력 산업 인프라라는 주제로 네 번째 섹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도정훈 크레도홀딩스 옵쇼어 대표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일 해상 풍력 산업 인프라라는 주제로 네 번째 발제를 맡게 된 크레도 홀딩스하고 크레도 오프쇼 대표이사 도정훈입니다. 크레도 홀딩스는 미국계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운영하는 펀드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서 크레도 오프쇼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해상 풍력 사업을 직접 개발하고 건설해서 이를 자체 보유하고 운영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크레도는 그동안 국내 해상 풍력의 산업 인프라 부족 상황에 대해서 여러 업계에 계신 관계자분들과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공론의 자리가 그간의 고민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토론의 시간이 돼서 해상 풍력 산업 발전의 작은 토대가 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발제드릴 내용에 비해서 주어진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좀 빠르게 발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 현황 전망입니다. 앞에 많은 분들이 말씀 언급하셨고 또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빠르게 말씀드리면 향후 한 10년간 380기가와트 이상의 신규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이 추가돼서 2032년에는 약 447기가와트의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이 확보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장 배경으로 유럽, 미국 시장에서의 급속한 성장을 주된 이유로 들 수 있겠는데요. 유럽은 북해를 중심으로 또 해상풍력 단지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니까 2032년까지 누적적으로 157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은 2024년 533메가와트 작게 설치를 시작해서 현재 매년 지속적인 해상풍력 발전소 확대를 통해서 2032년 기준으로 36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경쟁 각축장이 글로벌리 도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이펙 시장입니다. 에이펙 해상풍력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을 제외하면은 아시아에서 대만이 가장 가파른 성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만 2025년까지 5.5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 용량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현재 해상에서 활발하게 풍력 발전기 설치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지난 연말에 대만 정부 주도로 라운드 3 프로젝트가 개발사 선정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에 2031년까지 9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완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아시아에서 반도체뿐만 아니고 해상풍력 분야에서도 강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력정책 심의에 따르면 다 아시고 계신 것처럼 2036년까지 풍력 설비 용량 34.1기가와트에 달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6년까지 26.7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이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계획이 해상풍력 건설 위에 요구되는 필수 인프라 시설, 그것이 충분히 구축된다는 가정하에 현실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크레도 추진사업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국 해상풍력 개발 목표에 저희도 부응하기 위해서 신안 8.2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참여하고 있고 단일 개발사 중에 최대 규모인 2.6기가와트 고정식 해상풍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해 먼바다에서 2.8기가와트에 해당하는 부유식 해상풍력도 직접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타 추가로 개발하는 사업들하고 다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크레도는 현재 총 6.9기가와트의 해상풍력 개발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내에서만 총 20기가와트의 해상풍력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 중에 약 7기가와트에 해당하는 용량을 10년 이내에 건설 및 운영 중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론적인 인프라에 들어가기 이전에 관련 해상풍력 관련 시장 동향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해상풍력 설치선에 대한 테크니컬 리ኳ어먼트 그리고 현재 해상풍력 국내 설치선에 대한 국내 현황 그리고 제한 형태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우리 노스랜드의 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글로벌리 물가, 고물가와 고이자로 해상풍력 산업도 타격이 크게 받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뭐 언급된 바 있지만 미국과 영국에서 상징적인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의 개발이 잠정 중단되거나 개발 중인 디벨로퍼가 철수를 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해상풍력 사업 위기의 근간에는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투자비 급격한 상승에서 크게 기인되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제한된 공급망을 통해서 다수의 사업에 관여함으로 인해서 자원 배분의 한정성이 커진 그 이유, 그래서 그 LCO의 상승에 큰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LCO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와서 사업성의 실패를 야기한 이러한 위기의 큰 요인들 중에서 통제 불가능한 거시경제 변수인 물가 금리를 제외하면 필수 인프라 시설과 공급망의 부족, 이 두 가지는 시의적절한 산업 정책과 또 그에 상응하는 각국 정부 및 기업의 선도적 투자 전력으로 상당 부분 해결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그 해결책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지연되어서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전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현재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시장에서도 많은 개발사들이 이 공급망 확보가 큰 이슈가 될 정도로 한국 해상풍력 시장에서 사업 진행의 확실성을 확보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터빈은 서플라이 마켓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터빈 우선 공급 약정에 해당하는 PSA와 터빈 공급 사전 예약 수수료, 커패시티 레저베이션 피라고 시장에서 부르고 있는데 이걸 지급하지 않고서는 터빈 사전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부 구조물 공급망과 발전기 시공을 위한 설치 선박 역시 한국 해상풍력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2026년 이후로는 해당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사업자들 간에 너무나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런 공급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러한 요인이 사업성의 결여로 직결돼서 미국과 유럽에서 중단된 해상풍력 사업들처럼 해상풍력의 성장을 앞으로 저해야 할 요인 그리고 그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한계 상황에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자국 생산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로컬 컨텐트 레이쇼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하부 구조물에 대한 국내 시장에서 충분한 성숙도를 반영해서 LCR을 금년 상반기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 산업 성장 요인을 고려할 때 LCR은 자국 산업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LCO의 상승은 해상풍력 사업의 개발 단계에서 사업 자초 위기라는 그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반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국 산업의 보호적 측면에서는 부분적인 LCR을 적용하되 개발사에게는 적용되는 LCR에 상응해서 추가적인 테리프의 지원 등을 통해 상호 간 상생 협력 성장을 유인하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이 되어야 한국 해상풍력 시장의 장기적 성장 견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윈TV 해상풍력 터빈 설치선에 대한 시장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기반의 풍력 터빈 기술의 진보가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이끌면서 기가와트급 해상풍력 시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터빈의 용량은 유럽 기반 서플라이드의 공급 전략에 따라서 유럽 및 아시아에서 모두 2025년 이후에는 15메가와트 이상의 터빈 시장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듯 신규 해상풍력 대부분이 15메가와트급 이상의 터빈으로 건설을 예정하고 있고 앞서 짚어본 바와 같이 전 세계가 예정하고 있는 향후 10년간 380기가와트의 신규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건설하려면 막대한 수의 해상풍력 터빈 설치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15메가와트 이상 대형 터빈을 설치하는 설치 선박의 수는 2026년부터 이용 가능한 수가 전 세계에 단 11척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설치 선박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대형 터빈 설치 선박들 대부분은 그런 와중에도 유럽 및 미국 시장 해상풍력 사업들에 최우선적으로 배치되고 운영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서 아시아 시장의 해상풍력 사업들 터빈 설치에 향후 큰 위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해상풍력 터빈 설치 선박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터빈의 용량, 즉 터빈의 무게 및 허브 하이트의 높이에 따라 사양이 결정되어지고 터빈 설치를 위해서 최적화되어야 되는 선박입니다. 갈수록 대형화되어가는 터빈의 사양에 맞게
국내에서도 티어 1 클래스급 4세대 선박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내의 환경은 현재 매우 녹록지 않습니다. 유럽의 얀데놀, 캐들러, 바노드 등 글로벌 해양 선사들은 지속적으로 상위 클래스의 터빈 설치선을 확보하기에 끊임없이 현재 경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서 많은 대기업에서 섣불리 투자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14메가와트 이상의 터빈을 설치할 수 있는 선박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에 활용할 수 있는 터빈 설치선은 현대스틸에서 개발한 현대 프론티어 1호가 유일하게 있으나 이 선박은 향후 개발될 15메가와트급 이상의 대형 터빈을 설치할 능력은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 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2,000톤에서 3,000톤의 크레인을 장착한 터빈 설치선이 한국 시장에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해저 지형은 유럽 지방과 다르게 매우 연약한 지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해저 지형은 전 세계 70%의 하부 구조물 시장을 이루고 있는 모노파일의 설치가 어려운 환경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터빈의 안정적인 설치를 위해서는 한국 지형에 최적화된 대용량 터빈을 용량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국 해저 지형에 최적화된 푸팅 엔지니어링이 완료된 한국형 풍력 터빈 설치선의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선박당 약 5천억 원이 넘나드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므로 이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해상풍력 사업들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는 것만이 이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파트는 마셜링 포트입니다. 오늘 논의지로 하는 이 마셜링 포트는 해상풍력에 필요한 여러 포트 중에 ONM 포트, 커미셔닝 포트 등 여러 개발이 필요하지만 당장 코앞에 다가와 있는 시공을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선행 준비에 대한 항만이 터빈 적재하고 프리어셈블을 위한 마셜링 포트입니다. 마셜링 포트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접근성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중요한 것은 터빈 설치의 저반성, 충분한 적재 면적, 그리고 터빈 기자재의 프리어셈블리가 고려된 진해력입니다. 불행히도 이런 많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서 마셜링 포트를 활용할 수 있는 항만은 현 상태로는 목포 신항만이 거의 유일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럽 해상풍력 시장이 폭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국가 주도로 개발된 해상풍력 건설을 지원하는 대규모 마셜링 포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SBL항은 54만 평 규모로 조성돼서 유럽의 수많은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지원했고 영국의 훌포트 역시 마찬가지로 혼시 프로젝트 등을 서포트하면서 유럽의 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반대로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요건을 갖춘 대규모 해상풍력 건설 지원 항만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러한 현실이 장래의 대규모 해상풍력을 건설하는 데 있어 크나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터빈 제조사들은 개발사가 직접 마셜링 포트를 자체 확보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그 포트에 대해서 매우 까다로운 기술적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대규모 항만이 조성된다면 좋겠지만 국내의 제반 여건을 반영해서 최적화된 마셜링 포트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약 14에서 20메가와트 대형 터빈 기준 1년에 약 800메가에서 1기가와트의 용량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 5만에서 6만 평 규모의 항만 조성이 필요하다고 분석됩니다. 특히 프리어셈블을 위한 구간의 진해력은 향후 20메가와트까지 대용량 터빈을 고려하게 되면 50에서 80톤 퍼 메가와트 조건이 돼야 되고 이를 감안하면 기존 항만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현재 국내에서 기술 조건을 충족하는 마셜링 포트는 목포 신항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터빈 설치선과 더불어서 포트의 부족은 해상풍력의 성장을 가장 더디게 하는 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에 있어서 항만은 의식주로 따지자면 주거지에 해당하는 만큼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성공적 성장을 위해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정부 주도의 마셜링 포트의 구축이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지광습
고려대학교 교수님을 좌장을 모시고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과 그리고 발제자분 그리고 패널 3분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션 4의 좌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지광섭 교수입니다. 저는 대한토목학회에서 2013년부터 해상풍력 해양플랜트위원회를 개설해서 계속 그 지지구조하고 인프라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해상풍력 산업 인프라를 입체로 진단하기 위해서 지금 학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크레도홀딩스 옵쇼의 도종환 대표님, 그다음에 이제 연구 지원 기관인 그 에너지기술평가원 최정철 PD님도 모셨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인증기관인 이제 성급에서 이상래 박사님, 설치사업 전문가인 SKENS의 윤정원 상무님을 이번 세션에 모셨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모두 발언을 저희 거꾸로 윤정원 상무님부터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SKENS 윤정원입니다. 예, 저희 회사는 저희 설치 전문 회사는 아니고 에너지 전문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그리고 해상풍력 사업을 직접 개발하고 이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제 전남 신안 쪽에 세개 풍력 단지를 개발하고 있고 그 중에서 1단지가 저희가 파일럿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99메가와트, 약 100메가와트짜리 규모이고 올 1월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끝내고 지금 주요한 계약들을 체결하고 지금 공사가 좀 진행 중입니다.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성급에 근무하고 있는 이상래라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우조선에서 풍력발전기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드윈드에 한 1년 동안 파견을 갔다가 해요. 그다음에 선급에 이제 입사를 한 지 지금 한 12년쯤 됐습니다. 이제 KR은 아까 서두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국내 유일의 이제 선급입니다. 선급은 이제 클래스라고 하고요. 선박에 대한 검사 이런 선박안전법을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아까 동서발전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TUV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선급이 아니고요. 인증기관이라고 뭐 말씀을 좀 정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서남의 프로젝트 인증의 이제 1단계 프로젝트 인증을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그 GIG 바다 에너지의 이제 VC 풍력에 대한 프로젝트 인증을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COP VC 풍력에 대한 프로젝트 인증을 계약 직전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터빈에 대한 인증으로는 KS 인증의 이제 에너지공단의 위탁기관으로 설계 평가에 관련된 터빈에 관한 인증과 발전 단지에 대한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이제 풍력 PD를 맡고 있는 최정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R&D는 이제 보통 과기부하고 산업부로 나뉘어서 이제 지급이 되는데 풍력 분야는 사실상 과기부의 분야가 매우 좁아서 거의 한 뭐 95% 이상 이제 산업부를 통하고 산업부를 통하면 이제 애기평을 통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이제 대략 매년 한 600억 원에서 700억 원, 꽤 많은 수준인데 오늘 제가 그 토론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런데도 뭔가 잘 진행이 되지 않는구나 해서 스스로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세 번째 세션이군요. 거기서 이제 뭐 R&D 연계해서 뭐 포스트 파일링에 이제 프리 파일링 바뀌고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그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프리 파일링이면서도 또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요 아시아 지역에서 또는 이 어떤 좀 특정한 지역에서 이제 선점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빨리 투자를 해서 빨리 앞서 나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은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 대표님도 페이지가 좀 얽혀서 좀 그랬는데 모두 발언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너무 귀한 시간 갖는 것 같아서 인바이트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디 가면은 한 1,000만 원 내고 들어야 될 강의 같은 걸 너무 몰아서 여러 전문가들한테 듣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
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그 투자 전문 회사이면서 개발 전문 회사인데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한국의 해상풍력 시장 현황은 매우 거칩니다. 그 거친 파도를 잘 넘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수영을 추가로 배우고 있는데 이 여기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의 힘을 합치면 조만간 해상풍력 시장이 날개를 달아서 날아오르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주제로 발제해 주신 우리 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인프라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래도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토론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상풍력 산업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총 12기가와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36년까지는 26기가와트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중국은 이미 2022년도까지 해가지고 25기가와트를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지금 현재 사업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상풍력 단지는 이제 고정식 단지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유식은 이제 동해안 쪽에서 지금 R&D용으로 이제 고려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크레도 측에서도 이제 서남에 수심이 좀 깊은 데서는 부유식 단지를 지금 개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고정식뿐만 아니고 부유식도 동시에 저희가 어떤 사업적 구조를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때문에 이제 그 파트는 넘어가셨는데 지금 자료에는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코비드 19 이후에 이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해상풍력 산업의 공급망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미국하고 유럽 지역에서 발생했던 그 LCOE 리스크 때문에 사업이 좌초한 사례도 지금 정리해가지고 그 자료에 지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상풍력 현지화 정책인 이제 LCR인 거죠. LCR의 유무에 따른 영향하고 국내 산업의 방향성, 그다음에 사업자로서 바라는 방향도 설명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해상풍력 산업의 이제 공급망 특성을 이제 터빈하고 지지 구조물하고 시공 능력 측면에서 이제 세 가지 방향에서 나눠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직접 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풍력 터빈 전용 설치선 티어 1급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설치선 현황하고 필요한 터빈 용량하고 같이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상풍력 배후 항만의 역할, 유지관리용 배후 항만도 필요한데 지금 이제 마샬링 포트에 특화하셔가지고 역할, 그다음에 필요 요구 조건 등을 유럽 배후 항만과 같이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그 여러 가지 것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패널별로 제가 주제별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상풍력 현지화 정책인 LCR부터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그간에 이제 해상풍력 사업에 우리나라 이제 LCR을 반영해서 추진했던 기관이 어떤 게 있었는지 이상래 박사님께서 좀 보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LCR 제도가 있었고요. 남동발전에 대표적으로 이제 21년 5월쯤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남동발전에서 터빈 입찰을 할 때 국산화 비율이 50% 이상이 될 때 뭐 가중치를 주는 것들. 그래서 이제 부품별로 기어박스는 몇 퍼센트, 뭐 타워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품별로 전부 다 쪼개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남동발전에 이제 터빈 선정에 이제 가중치에 관련된 LCR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산화 부품을 사용할 때 내부망 기준으로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REC 가중치를 주는 것들. 뭐 REC가 뭐 0.2, 3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큰 비용입니다. 요거는 23년 아까 이제 전 세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3년 3월에 시작을 했는데 시작이 22년 중순에 시작을 했는데 23년 3월 벌써 끝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소문에 그때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물론 이제 케이스 인증이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요. 각국 대사관이나 뭐 상무관들 통해 가지고 컴플레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WTO 뭐 제소한다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이것 또한 동일했습니다. 이거는 유럽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자동차와 연계가 되면서 자동차에 뭐 상계관세를 물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게 없어졌다고 저는 소문으로 들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없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울산 부유시 풍력을 한 5년 전부터 이제 처음 개발을 시작하면서 그때도 이제 울산시청에서 LCR을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명문화된 LCR을 뭔가 개발하지를 않았던 게 시장 아니면 업체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리오 같은 경우는 유니스트에 뭐 학과도 세우고요. 그다음에 뭐 학생들 채용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토탈 뭐 그때 행사에 가 보니까 그 유니스트 학생이라면서 이제 채용이 됐다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학교의 지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순수히 뭐 그냥 뭐 억지로 뭐 이런 LCR을 뭐 강요하거나 뭐 이 요구를 한다기보다는 시장의 좀 자율에 맞게 뭐 아니면 이제 각 업체마다 이제 그 형편이 다 다르니까요. 좀 자율에 맞게 이제 LCR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당근을 좀 제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가 이제 명문화된 LCR이 있었을 때 지금 통상 문제하고 같이 확산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사업자와 어떤 뭐 기관 간의 선의의 LCR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LCR이라 할 것 같으면 이제 사업 추진하고 국내 산업 활성화 양쪽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최 PD님께서 여기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LCR 이제 폐지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완전 폐지는 아니고 지금 이제 고정가격 입찰제 산업기여도 16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지금 LCR이 녹아져 있는 상태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다른 풍력 대부분의 분들하고는 제 생각이 크게 다른데 다른 분들은 기존에 LCR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내 산업이 약해질 것이라고 이제 보통 예상을 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16점밖에 안 되지만 이게 이제 변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같으면은 50%만 만족을 하면 되니까 타워 하부 구조물 케이블에다가 뭐 베어링 1개 정도만 넣으면 이제 사실상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 타워 하부 구조물 케이블 이것도 이제 외산으로 쓰게 할 것인가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제가 점수를 조정하진 않지만은 점수를 조정하는 쪽에서 이런 비용 이런 비율들을 조정을 해서 결국에는 LCR 비율이 더 높도록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몇 번의 이제 뭐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국내의 산업을 유치한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LCR이 기존에 있던 50%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LCR을 아예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바꿨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조금 다른 요소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존의 LCR 같으면은 일자리 창출과 연결을 하면은 그냥 단순 조립 인력만 많이 고용하는 산업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필요한가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 조립보다는 국내 기술 개발이 필요한 산업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크게 한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이제 기술 수준이 보통 한 1단계에서 7단계 정도로 나눕니다. 그런데 실제 조립 생산은 한 2단계에서 3단계 정도가 되고 그런데 국내에서 고부가 가치를 또는 이제 뭐 해외도 마찬가지죠. 이제 고부가 가치를 갖는 일자리는 이제 5 이상의 일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거 이외에도 일자리가 계속 지속성을 가지려면은 국내 보급 물량만으로는 안 됩니다. 국내 보급도 하지만 이제 해외 수출도 가능해야 됩니다. 이거는 또 일자리가 확장성에서 뭐 동남아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우리나라 뭐 수출 잘하고 있죠. 뭐 대만 같은 곳에 잘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도 잘할 것인가? 저는 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베트남의 PTSC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뭐 거의 절반 가격으로 입찰을 시작했고 대만 자체도 이제 2026년부터는 LCR을 도입합니다. LCR 도입하는데 대만도 자기네가 만들기 어려운 거 뭐 터빈, 기어박스 이런 건 LCR에서 뺐습니다. 대신에 자기네가 만들 수 있는 거 타워, 하부 구조물 하필이면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대만이 이제 직접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결국 계속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단순 조립이 아니라 국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거는
나중에 고정가격 입찰제의 산업 기여도의 평가 항목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굳이 이제 LCR이 뭐 폐지하거나 아니면 명문적으로 유지하거나 그걸 떠나가지고 이제 국내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그런 절차상으로 우리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유도하면은 자연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LCR이 이제 향후에는 뭐 50% 이상까지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이제 영화 쿼터를 갖다 폐지했더니 거꾸로 이제 K-무비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것 같이 이제 그런 효과를 또 기대하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금 LCR 말씀해 주실 때 이제 어떤 국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토픽이 이제 공급망 파트였어요. 그래서 마이크 잡으신 김에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의 공급망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공급망 관련해서는 사실 공급망에서 뭐가 부족하다, 이제 뭐 항만이 부족하다, 설치 선박이 부족하다, 개통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이게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자리를 할 수는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조사를 한 자료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뭐 각 기업별로 매년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설치 용량이 얼마큼 됐을 때 어느 부품이 과연 부족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없지만은 EU에서 공급망 상황이 이제 부문별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상황하고 우리나라 상황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EU의 상황을 가져와 보면은 많이 부족한 품목하고 조금 부족한 품목하고 여유가 있는 품목 이렇게 세 가지로 됐는데 많이 부족한 품목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풍력 터빈, 모노파일, V식 하부 구조물, 운송 설치 선박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돼 있고 조금 부족한 거는 타워가 조금 부족할 것이다. 그다음에 아직 여유가 있는 거는 자켓 하부 구조물이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럽하고 우리나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좀 이런 걸 공급망 요소를 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조사를 하긴 해야 된다. 좀 수치화 될 수 있는 자료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느끼기에 이제 공급망이 다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이제 그런 접근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부위별로, 그러니까 공종별로 이제 우리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심각하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량적인 조사는 좀 이루어져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공급망 관련해 가지고 실제 이제 개발 그 사업자 측면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공급망과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돼서 이제 도 대표님께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는 그럼 저희 전남해상풍력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제 공급망 중에서 물론 터빈 그리고 이제 항구 뭐 이런 것 그다음에 이제 항만 이 세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부족한 건 맞고 그걸 제외한 이제 공사비로 보자면 전체 공사비 중에서 터빈이 약 한 35-40% 차지하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뭐 주요 하부 구조물이라든지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터빈을 제외한 모든 다른 것들은 다 국내에서 다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말인가 하면 뭐 해상풍력이 시작됐던 그 북유럽보다는 우리가 좀 작겠지만 우리랑 피어 그룹 또는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뭐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보다는 한국이 공급망에서는 훨씬 강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이제 아까 뭐 모노파일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이제 모노파일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사실 모노파일 기술이 없어서 설계 자체는 이제 해외 엔지니어링사와 같이 했지만 모노파일 제작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우리 국내 제조업체들이 워낙 그 생산 기반이 좋다 보니까 처음 모노파일을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했던 것보다는 잘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음 계약한 것들은 이제 저희가 광양에 있는 H사랑 했는데 그 이제 모노파일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은 또 포항에 있는 D사에 또 하청을 줬었는데 결국 나중에 이 포항에 있는 그 D사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오히려 또 수출에 나서게 되는 그런 정도이니까 이런 쇠를 다루는 뭐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뭐 LCR을 할 때 50% 60% 할 때 그 기준을 뭐로 할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전체 투자비 중에서 가격 포션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했을 때는 뭐 그런 기준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도 대표님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느끼기에 정말 이제 크리티컬한 부분은 이제 설치선입니다. 저희도 아까 소개했던 현대 프론티어호가 저희 사이트에 와서 이제 하부 구조물도 설치하고 터빈도 설치할 건데 저희가 이제 저희 단지가 10메가와트짜리 10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프론티어호가 크레인이 1200톤인데 10메가짜리 설치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한계의 용량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남1은 우리가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고 2, 3는 저희도 틀림없이 좀 더 큰 터빈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는 설치 선박이 없기 때문에 유럽 선박을 쓰든지 아니면 이제 중국 선박을 써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이제 그 국내에도 뭐 조선산업도 튼튼하고 또 배를 운용하는 회사들, 뭐 EPC 회사들도 많으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좀 더 큰 설치선을 발주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면 이 사람들도 어떤 수주에 대한 이제 보증이 없다 보니까 함부로 이제 발주를 못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도 정부에서 그 프론티어호 제작할 때도 R&D 자금을 지원했듯이 정부에서 R&D 자금을 좀 지원을 하든지 또는 뭐 미국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뭐 투자세 공제가 됐던 이런 여러 가지 좀 정부의 이렇게 먼저 위험을 안고 치고 나가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는 제가 보는데 지금 WTIB까지 가져보는데 저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공급망에 대한 정의가 100% 돼 있지 않더라도 터빈 외에 나머지 파트는 그게 국내에서 국내 기술과 역량으로 조달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 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LCR을 뭐 몇 %로 확대할 건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기준점이 필요하다. 아까 최 PD님 얘기해 주신 것 같이 어떤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토픽이 자연스럽게 WTIB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아까 도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질문이 이제 그 프론티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국내에 이제 지금 현재 설계 들어간 것도 대형 터빈으로 설계 들어간 단지들이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발제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대형 터빈 설치선에 대한 국내 시장 상황은 매우 녹록지 않습니다. 대부분 개발사들이 15메가와트 규모의 터빈을 현재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국내에서 해상풍력을 개발하는 여러 개발사들이 지금 현재 해외 선사들 계속 컨택하고 있지만 그 터빈 그 설치선 확보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유럽 및 미국 시장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하고 있는 해상풍력 그 개발사 규모가 막대해졌기 때문에 그 해외 그 선사들이 시장이 그쪽 익숙한 시장이 이미 커져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굳이 아시아 시장 쪽으로 눈을 안 돌려도 되는 그 상황이 한 몫을 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한국 해상풍력 시장을 견눈질로 바라는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불확실하다라는 현실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시작도 해상풍력 시작도 거기서 되었지만 제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그리고 해외 선사 입장에서는 딜 파이프라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가장 적임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때문에 그 배를 한국 쪽으로 유인해내는 그 노력이 상당히 먹히고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이제 김 교수님도 카보타지 이슈를 말씀하셨는데 법률적인 이슈는 그 거래 구조를 통해서 오너십 트랜스퍼하고 리스하는 구조를 통해서 해결을 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데 유럽의 배가 한국에 오면 한국의 연약 지반 때문에 밑에 그 푸팅 구조를 다시 재설계하고 재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 기간 도크에 들어가서 그 설치하는데 또 시간과 비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유럽 선사가 한국 시장에서 크게 매력을 느끼고 자기 배를 여기에 임대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쉽게 할 수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형 대형 터빈 설치선에 대한 개발 투자가 매우 시급하고, 또 우리 SK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투자세액 공제라든지 세금적 혜택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기타 뭐 R&D의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시급하게 이 투자를 유인해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시급하게 이 전용선을 지금 개발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유럽하고 미국에서 이미 해상풍력 마켓이 크게 성장하고 있어서 이 마켓의 크기상 전 세계 모든 장비가 그쪽으로 블랙홀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마켓에 대한 좀 특수성인데요. 아직도 서로 상충되는 제도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업자의 그 어떤 신뢰성을 이제 확보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내에 이제 연약 지반 특성인데요. 연약 지반 특성 때문에 해외 배가 국내에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좀 주도해서 어떤 투자라든지 어떤 개발 행위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 현대스틸에서 가지고 있는 배가 이제 챌린저하고 프론티어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둘 다 이제 산자부에서 R&D를 통해 가지고 이 배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고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티어 10메가와트까지는 정부 지원이 있었는데, 최 PD님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저희가 이제 현대 프론티어호가 매우 모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여름에 이제 15메가와트급 설치 선박 과제를 이제 냈었고요.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 연약 지반이다 보니까 이제 뭐 스퍼드캔이나 잭킹 레그 이쪽 개발하는 내용으로 냈었고, 당시에 이제 제가 접촉했던 뭐 현대스틸 산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한화오션이라든지 모두 다 참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서 과제를 냈더니 이제 응모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이제 좀 충격을 받아서 이거 뒤통수 맞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R&D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투자할 수 있는 그 선주사가 중요한 거고, 이 선주사가 투자를 결정하는 거는 아까 이제 도 대표님이 발표도 잘해 주셨는데 그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없어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정부가 풀어줘야지 이 설치 선박 문제도 같이 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요거 말고 이제 대안은 혹시 없는가 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설치 선박을 2대는 미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거 말고 추가로 4대는 또 미국 시장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우리나라에 좀 도입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그 R&D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 역할만으로는 안 되고 좀 더 이제 높은 데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올해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이제 정부 R&D 규모는 한 100억 정도, 100억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100억 플러스인데 정작 이제 배값은 거의 6천억 원을 상회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주 입장에서는, 선주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니 R&D 100억에서 원하는 그 스펙을 따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100억짜리 R&D 성과물을 6천억짜리 배에다 붙이는데 이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주제가 이제 전용 항만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상풍력 배후 항만 이제 확충에 대한 내용인데요. 해상풍력 배후 항만은 이제 단순히 이제 설치용 항만 이상의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최 PD님께서 해상풍력 배후 항만의 이제 어떤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후 항만도 참 그 도 대표님이 참 발제를 잘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아는 배후 항만이라고 하면은
이제 설치를 위해서 이제 자재들을 보관하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는 이제 그런 항만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지만은 저는 항만을 개발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도 미리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만을 이제 4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 먼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가장 중요한 보관 및 설치 항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 기간은 단기간이고 단기간에 많은 고용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많은 설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유지보수 항구입니다. 유지보수 항구는 이제 장기로 뭐 한 25년 이상으로 운영이 되고 대신에 고용은 이제 적은 고용만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연구 및 실증 항구입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장기로 운용이 되고 적은 고용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항만에서 요거를 같이 하고 싶다는 게 바로 제품 생산 항구입니다. 요거는 장기로 운용이 되고 많은 고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배후 항만이 저는 제품 생산 항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그 덴마크하고 이제 영국 사례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있는 그 헐 지역 같은 경우가 바로 이렇게 이 4가지 항만을 모두 다 만족을 한 항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용 인원이 이미 한 1000명 이상, 직접 고용, 간접 고용 뺀 직접 고용만 1000명 이상이 되고 있고, 이 안에서 이제 지역 주민이 뭐 98% 이르는 매우 좋은 헐이 이제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크게 다시 성장하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기 정부를 위해서 일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공적인 사이드에서 이제 그 배후 항만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다수 고용, 그다음에 장기 소수 고용, 또 장기 소수 고용, 그다음에 생산까지 같이 붙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다수가 고용이 돼서 국내 산업과 고용에 이바지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이상래 박사님, 저기 배후 항만 확충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뭐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이나 아니면 뭐 R&D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후 항만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서남해나 아니면 동해나 지역별로 뭐 갖춰야 될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도 대표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그 목포 신항이 이제 대표적인 R&D 지원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3년 전에 에너지공단에서 한 150억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서 배후 항만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캐파라든지 뭐 진해력이라든지 이제 그런데 이제 배후 항만으로서는 목포 신항이 조금 좁고 뭐 진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이제 유럽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이나 뭐 제주 이런 데는 특히나 뭐 제주는 배후 항만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뭐 항만이 없습니다. 개발자가 뭐 울산도 그렇고요. 뭐 배후 항만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나 뭐 별다른 뭐 개발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의 연장이 약간 WTIV도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보면 서로가 신뢰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기사업 허가가 한 30기가 지금 허가가 돼 있습니다. 육상 뭐 10기가, 해상 한 20기가 이상으로 전기사업 허가가 있는데 그것만 돼도 뭐 전부 다 2030이니 탄소 중립이니 뭐 가능할 수 있지요. 근데 이제 진짜 이게 되는지가 그 누구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걸 못 믿으니까 WTIV도 발주가 안 되고 해요. WTIV가 이제 이 현재 하루 용선료가 한 2, 3억 갑니다. 그 LNG 뭐 17K 좀 가는 금액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WTIV 시장이. 그런데도 이제 발주가 안 되지요. 하나에서 이제 발주를 스콜피오 거 한번 하고 그 이후에 국내의 걸로 한번 하려다가 올해 초에 이제 뭐 펜딩된 상태입니다. 뭔가 시장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시장을 믿지 못하니까 WTIV도 그렇고 배후 항만도 그렇고 뭔가 이거 계획을 짜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배후 항만에 대한 이제 확충에 대한 문제로다가 이제 사업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까지 같이 연계돼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로 같이 이제 중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여기 이제 이 포럼에 대해서 사전 질의를 이제 받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시간 좀 있는 상황이네요. 사전 질의 중에서 이제 두 개를 이제 받아가지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의 중에 해상풍력 LCR 제도가 취소된 이후에 글로벌 터빈 공급사들이 국내 공장 설립에 대해서 관망태세로 돌아섰는데 다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정부 대책이 시급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풍력 장기 고정 가격 입찰 평가 항목 중 산업 기여도 평가에 대해 점수 배점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가격이 다소 비싼 국산 제품으로 응찰할 경우에 취득 점수를 예상하기 어려운데 배점 기준을 미리 공개해서 혼선을 최소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부 생각은 어떤지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정부 쪽에서 답변 드릴 상황은 아닌데 저희 패널 중에서 도 대표님께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신뢰의 부재라는 말씀도 패널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글로벌 터빈 공급사들이 이제 국내 공장 설립 투자에 이제 주저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예측 가능성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각 공급사들이 이제 한국 내 투자를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의 적정 규모가 확보돼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정부의 REC 입찰 물량이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냐 장래적으로 이런 퀘스천도 있고 또 항만 및 터빈 설치선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이런 필수 인프라 조달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입찰된 딜이라 하더라도 건설이 진행될 수 있느냐 이런 불확실성도 있고 또 각 사업별로 착공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연기는 계속 피고 있는데 도대체 그 연기의 실체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 자체가 그 물량에 있어서도 충분해야 되는 충분성 그리고 그 사업이 연속적으로 장기간 지속될 거라는 지속성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을 시장 또 글로벌 터빈 공급사들한테 줄 수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해 보고요. 또 아까 이제 현재 그 장기 고정가격 입찰 평가에서 산업 기여도 평가 부분 말씀이 있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풍력 입찰 시 그 산업 기여도 평가에서도 예측 가능성의 부재가 그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터빈사들이 이제 국내에 또 공장 설립할 때 한동안은 제조 단가가 상승하게 될 텐데 이런 가격에 대한 어떤 부정적 요인 이거를 입찰 평가에서 어떻게 플러스 요인으로 환산돼서 상쇄시킬 수 있는지 이걸 좀 계량화해서 볼 수 있다면은 그럼 시장이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많은 이제 고려사항들이 있을 거고 이를 세부적 기준으로 이제 설정하는 어려움은 크겠지만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이고 부여할 수 있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사업자가 이제 리스크를 이제 감당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것이긴 한데 그 리스크 자체에 대한 언서텐티가 너무 지금 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떤 종류의 리스크인지를 지금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 같고 이제 그렇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좀 포럼도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을 좀 서로 얘기하고 좀 파악하고자 하는데 이제 큰 방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이 포럼을 2번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도 더 이제 체계적인 올해 것을 복귀해가지고 체계적인 좀 리스폰스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전 질의는요 선정한 거가 대한민국에서 해상풍력에 관련한 사업 및 입지, 그다음에 지리적 조건 및 상업 조건에서 봤을 때 해상풍력 단지의 가능성, 세 번째는 풍력 단지 제어 분야의 연구 일자리, 풍력 발전량 예측에 관한 이슈, 이렇게 다양한 포인트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 박사님. 네, 사업의 첫 번째 말씀 사업 및 입지. 이건 저는 아까 이제 어떤 분은 우리가 너무 빠르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빠르기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그렇습니다. 너무 매년 이제 설치량이 0.이라고 해요. 60메가, 뭐 70메가, 많이 됐을 때가 200메가였고요. 설치할 때는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아까 이제 그 앞전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지원금, 정부의 REC가 전 세계 뭐 최대 규모입니다. 뭐 이 S&P가 3분의 1도 안 되는데 뭐 이 REC가 더 많으니까요. 몇 배나 되니까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입지 뭐 이런 저는 뭐 허락만 한다면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말이 아닌가 보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해상으로 가면 좋냐? 뭐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제 육상은 문제가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하고 뭐 이해 당사자들 뭐 이런 거 많은데 해상은 물론 해상도 뭐 민원이 적지는 않은데요. 육상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그리고요. 그다음 연구와 일자리. 이 당연히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좀 보면 풍력학회 뭐 회원으로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나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학회에 가 보면 제조사, 디벨로퍼는 없고 연구자만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뭐 우리 PD님을 통해서 정부의 지원은 많은데 실제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조금 저는 안타깝습니다. 늘 보면 발전량의 예측이 뭐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게 제주도에 저희가 이제 제주도 내 모든 풍력 발전 단지를 1년에 한 번씩 안전 점검을 하거든요. 도청을 대행해서 가보면 이들도 이야기 예를 들면 수망이라든지 가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발전량이 계속 달라진답니다. 그러면 온도도 바뀌고 이게 저는 기후 변화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변화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은 뭐 가능하나 그 예측이 맞는다는 보장은 할 수는 없지만 뭐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그게 이제 결국엔 돈이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그 청중들 가운데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바이커미 이제 김정영 대표입니다. 오늘 그 첫 세션부터 쭉 들었는데 좋은 말씀 뭐 하여튼 말씀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마디로 고구마 먹고 물 안 마신 것처럼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모든 그 솔루션이 이미 13년 전에 국내에서 나와가지고 이걸 뭐 에너지 기술 평가원 같은 데도 다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해상풍력 산업협회가 처음 생겨서 거기도 다 보낸 겁니다. 근데 계속 그 13년 지나는데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뭐냐면 풍력을 하는 게 아니고 중력을 하면 됩니다. 중력. 그 설비 그대로 인력 그대로 자금 그대로 중력을 하면은 뭐가 달라지냐 하면 우선 출력 간헐성이 없습니다. 풍력의 그 간헐성.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설치 공간이 수백 분의 1에서 1000분의 1 이내로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필요한 가까운 곳에 그 일반 건물 형태로 발전 설비를 하게 되면 송전선을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 있으니까 해외에다 수출을 엄청나게 했을 텐데 지금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정부에도 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안 들으니까 제가 그 사비를 들여서 지금 실증형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실증이 끝날 겁니다. 그러면 해외에다 기술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10년간 진행이 안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은 이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이제 세션 끝나고 또 아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적인 저희가 네,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사만의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고 있는 사만의 엔지니어인데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메가 트렌드로 2050년까지 넷제로 그다음 RE100 등으로 기업 간의 규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 한국은 수출입 국가로 이것을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저희 사업체나 그런 경우에서는 이걸 사업성 및 수익을 따지겠지만 이제 나라에서는 생존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 분야에 뛰어들기로 했는데요. 혹시 전문가분들께서는 이제 국가에서 결정을 방향을 어떻게 할지 혹시 짧게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 사무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재생에너지 뭐 RE100 뭐 NDC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진로를 선택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예, 제가 볼 때 방향은 이렇게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아까 RE100 말씀하셨지만 제 옆에 부서가 이제 RE100 마케팅을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이 달라가지고 그들의 이제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RE100 뭐 계약을 이제 영업을 마케팅을 하면 지금 한전유금보다 조금 비싸서 뭐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기업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이 모자라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답답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가트렌드 아까 말씀하셨듯이 메가트렌드가 뭐 재생에너지고 뭐 RE100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경로를 잘 찾으신 것 같고 지금 뭐 해상풍력 지금 어렵긴 하지만 지금 저도 전남 해상풍력 하고 있지만 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엔지니어들 지키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인력 쟁탈전도 막 벌어질 정도로 인력 수요도 많고 하니까 뭐 이렇게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최 PD님도 예, 저도 짧게 보태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국가이고 이미 이제 RE100을 선언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력 많이 쓰는 삼성전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SK하이닉스, 네 번째로 많이 쓰는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도 RE100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니까 아직은 시작을 안 했지만은 이런 기업들도 언젠가는 태양광 풍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예로 대만에 이제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으면 대만에는 이제 TSMC가 있죠.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창화 풍력 발전단지의 2B하고 이제 4에서 아예 직접 PPA로 920메가를 직접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런 모델을 똑같이 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뭐 제3자 PPA 뭐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맨날 수업만 하다가 제가 들으니까 저도 너무 힘듭니다. 장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온 오프라인으로 저희 세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션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